네,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야권은 수치심을 안긴 외교 참사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고요. 여당은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라며 죽창가만 부르는 민주당은 미래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한편 민주당 정치혁신위가 검찰에 기소될 경우 당무를 정지한다는 당원 80조를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당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들 김연아 전 의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말씀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뜨거운데요. 먼저 두 분께서는 각각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일 관계가 말끔하게 정리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늘 오래된 역사적인 감정의 골이 있다 보니까 또 일본의 특수한 어떤 그런 국민성, 정치적 입장들로 통해서 항상 깔끔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장기간 동안 냉각 관계에 있던 한일 관계가 어느 정도 정상화를 위한 물꼬를 트는 데는 기여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번에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고 공동 기자회견에 그쳤습니다만 12년 만에 사실은 굉장히 정상급 국빈급 방위를 한 거였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제시했던 것 중에서 수출 규제라든가 지소미아 협정 등의 우리가 외교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어느 정도 소득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오래적인 역사적 감정, 특히 이번에 최근에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기 전에 가졌던 강제징용과 관련된 제3자 변제 문제 등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에 대한 것들은 국민적인 기대감에 조금 못 미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대통령의 어떤 일본 방문, 한일 정상회담은 완성형으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많은 외교 전문가들이 얘기하시지만 안보 문제에 대한 국익에 대한 체감도는 사실 국민들한테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반발하고 있는 북한의 반응을 보면 사실은 한국과 일본의 외교 정상화 또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것들이 북한에겐 굉장히 견제되고 위협적인 요소인 것은 분명한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대통령께서 이번 것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꼬를 기반으로 한 앞으로의 양국 정상 간의 여러 가지 외교 또 국익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기대감을 실어주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좋은 소리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속이 터지는 게 국민들도 속이 터지겠지만 정말 보는 눈도 부끄럽고 듣는 귀도 부끄럽습니다. 지금 한일 정상회담 하고 왔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역사 인식에 대해서 일본에 수그리고 들어가는 게 정말 미래지향에 추구하기 위한 오직 유일한 방법이었을까? 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좀 강하게 비판하면 이 정부가 지금 역사에 죄를 짓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대통령은요. 기본적으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우리 대한민국 자국민에 대한 입장에서 서서 대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목소리는 그래 대승적으로 경제적인 안보적인 이런 부분들의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당신들 좀 한이 있어도 참아 라고 하는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어떡하죠? 국민들이 그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는 다른 나라와의 외교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특수한 관계가 있잖아요. 역사적인 문제, 우리에 대한 침탈,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데리고 가서 강제징용시키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사과가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정말 단순한 문제예요, 외교는. 사과 한마디,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왜 일본은 미국에는 거기에 대해서 2차 대전 이후에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고 중국에 2018년도에 사과를 하고 왜 대한민국 안 하죠? 자존심 안 상합니까?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한일 정상회담 가서 기시다에게 우리 미래 지향적인 걸로 가려면 우리가 이만큼 양보했으니 사과 한마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양국 간에 건전한 외교로 갈 것 같다. 셔틀 외교 좋습니다. 하지만 셔틀 외교 보면요. 빵 셔틀 외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한테 끌려다니는 그런 외교예요, 지금.
예, 이렇게 두 분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 입장이 이렇게 엇갈리고요. 정치권의 반응도 크게 다릅니다. 양당 수석 대변인 관련한 입장을 냈거든요. 듣고 오시죠.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공동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오늘의 한일 정상회담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국제 정세를 도파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며 한국과 일본은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 굴종 외교로 점철된 한일 정상회담은 국민께 수치심만 안겼습니다. 끝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옹호하기 급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대일 굴종 외교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결단이라고 호도하지 마십시오. 일본의 사과와 반성, 배상 없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는 기만입니다. 예, 참 다른 두 당의 입장입니다. 조금 전에 서로 입장 좀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상대 당이 말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사과와 반성, 배상 없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기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민주당도 딱 기대한 만큼만 논평을 하시네요. 예. 저는 그 시민단체에서 일본에 대해서 직접 사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항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야당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동의하고 같은 의견을 내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치를 하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일본에게 화만 냈지, 죽창가만 불러냈지 도대체 얻어낸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일본에게 그렇게 죽창가 외치고 북한 편 들었으나 북한에게 얻어낸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서영주 부대변인 우리 한 사람의 국민,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우리 해수부 공무원 이대진 씨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당할 때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왜 이렇게 자국민 보호와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 선택적인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완성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한일 정상회담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당의 입장에서 일부 비판하고 여당에게 또 대통령에게 조언할 수는 있지만 지금 내뱉고 있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 아주 불편한 단어들은 저는 이거는 또 한일 관계를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특히 지금 이재명 당대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민주당의 입장을 좀 돌파하려고 하는 역시 정치적 활용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지금은 굉장히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이 한일 정상회담을 왜 견제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만약에 민주당이 개선 이런 입장을 표명한다면 민주당은 사실은 김정은의 또 다른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예, 여당 강민국 대변인의 입장도 아까 전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봄이 왔다고 표현하는 게 한국과 일본이 미래를 지향해서 가야 하지 않냐라는 것이 여당의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가 없기 때문에 결코 지금 진행돼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 역사를 팔아먹고 나서 경제를 얻는다? 충분히 역사 안 팔아먹어도요. 경제 없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경제 교육도 많이 했고요. 여러 가지 부품 산업부터 시작해서 교류 민간기업도 많이 하고 관광 산업도 같이 교류했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지금 죽창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상식선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문재인 정부 때 그랬을까요? 당시 대법원 판결이 있었잖아요. 일본의 최고위 재판이 있었고 그게 부딪히면서 우리 대법원 판결이 전범기업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으니 일본은 지금 강제징용을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지금 수출 규제를 때렸고 그다음에 백색 국가를 해제시켜 버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희가 이거 뭐야? 정치적으로 이거 경제적인 제재를 한다? 이거는 외교는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일본이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도발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WTO 제소를 했고 그다음에 지소미아에 대한 부분들을 잠궜고요.
이건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건 죽창가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일본이 지금 전범 기업으로서, 그다음에 전범 국가로서 정말로 사과를 하고 있고 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위치에서 본인들이 좀 진정 어린 어떤 위치를 외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노력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왜 유독 대한민국만? 왜 우리나라에만 이렇게까지 끝까지 아직도 식민 지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버리지 못한 걸까요? 우리 대한민국 무시하는 걸까요? 그렇잖아요. 사과는 안 하잖아요. 오부치 선언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부치 선언의 그 이변에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오부치에게 사과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오부치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시다 보십시오. 그냥 애둘러서 가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가셔가지고 말 한마디 못합니까? 정상회담이에요. 기시다의 밑에 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좀 사과 좀 해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습니다. 그래야 발전적으로 갑니다. 이 말을 왜 못하시냐 그거죠. 그리고 일본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 괴롭히고 있잖아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그 인식하에서 왜 정부 여당도 그렇고 보수 쪽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이거는 경제, 안보 이런 부분들도요. 굳이 이렇게까지 굴욕적으로 일본에 끌려다니면서 할 필요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현실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뭐 상당히 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은 시청광장으로 가게 되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민주당의 대정부 전략은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대정부 전략이 예, 어떤 이와 관련해서요. 지금 계속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한 이거는 방향성.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왔는지는 이제 평가를 하겠죠. 곧 돌아오시니까. 그런데 일본의 사과를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내는 조처를 해야 된다고 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배상도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판결한 부분들을 아예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 버릴 겁니까? 그러니까 미쓰비시나 인천제철이 본인들의 강제징용에 대해서 책임 있게 말하자면 배상을 하세요.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는 겁니다. 너무 단순한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해결이 되면 한일 관계는요. 윤석열 정부가 말하듯이 아주 더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팔아서 미래지향을 가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예. 윤석열 정부가 조금 더 지금 국민들이 납득하고 그다음에 모든 민주당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된다. 그렇게 좀 보고 네. 있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곧 일본으로 갑니다. 측면 지원을 이제 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기시다 총리가 왜 이렇게 소극적인 대응을 했을까? 지금 야권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기시다 총리의 어떤 사과제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소극적이었어요. 예. 그 이유를 보면 지금 일본에 4월에 선거가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시다 총리 자체가 사실은 아베 총리의 그늘에서 좀 아직 묻혀 있고 정치적 기반이 단단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네. 뭐 이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 선거와 자기 지지율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은 완성형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통 크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는 사실 일본보다 조금 더 앞선 더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예.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의 대응이 남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게 한일 간 의원 외교를 통해서 실제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가서 국내의 여론에 대한 상황을 전달하고 그런 또 미국 일본에도 양심 있는 지식인들 많이 있습니다. 예. 한국의 식민지 상황 또 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죄의 마음을 가진 그런 시민단체들과 함께 사실은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물꼬를 트는 작업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가장 비판받아야 되는 건 뭐냐면 국가가 자존심을 내세워서 피해자를 대신해서 강한 목소리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좀 활발한 외교를 통해서 교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그저 안 보고 말겠다. 거의 뭐 목리 수준의 일방적인 대응만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를 정상화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봄이라고 해서 겨울의 모든 기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봄은 분명한 건 겨울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봄은 많은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저는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면서도 불구하고 이걸 결단한 데에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아울러 일본에서 돌아오셔서 이 떨어진 지지율과 국민 여론에 대해서 본인의 많은 숙제와 또 많은 과제도 남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믿고 기다려주시는 것 부탁드리고요. 결국 한일 관계에 계속 냉각된 상태로만 갈 수 없다는 것,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를 하지 못했던 거는 일본이 먼저 말하자면 백색 국가 해제하고요. 예. 그다음에 수출 규제를 때렸잖아요. 근데 무슨 저희가 가서 그러면 풀어주세요 그럽니까? 저희가 잘못했어요. 대법원 판결이 잘못 나왔어요. 화나셨어요? 일본한테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경색을 시켰던 원인은 일본입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수출 규제나 경제적인 요인을 지금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영역에 화로 푼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맞대응해서 WTO 제소를 하고 지소미아를 묶어놨던 그런 게 5년 동안 있었던 겁니다. 죽창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안 만났다? 정말 일본은 파렴치한 겁니다. 미국, 중국에는 사과했던 일본이 왜 대한민국을 무시하죠? 왜 이거를 정부가 그러면은 풀어요? 풀었죠. 민주당만 정치합니까? 국민의힘도 당시에 정치 있죠. 한일 외교 하죠. 한일 의원들 만나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같이 했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큰 목적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식에 대한 반성이 없다라는 것인데 이거를 반성을 하기도 전에 너 반성 안 해도 돼 하고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너무 아니, 그거는 안타깝다는 아니죠. 거예요. 반성하지 말라는 것, 또 반성하지 않아도 돼. 이건 아니죠. 저는 민주당의 이런 정말 초등학교 수준의 역사인식, 외교인식, 저는 정말 답답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일본에 대해서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외교 문제하고 또 안보 문제, 경제 문제가 우리 현안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역사 인식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백 년 동안의 일본하고 한일 관계가 있지만 사실은 깔끔하게 정리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무슨 능력자가 한 번에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지 잘 모르겠고 지난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주창가가 나오기 이전에 사실은 이제 일본하고 일본 최고법원과 다른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예. 일어났죠. 그러나 이게 조금 역사적 스팸으로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기존의 합의나 이런 것들이 번복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표면적으로는 사과하지만 사실은 정치인들이 그 다음날 야스쿠니 신사 찾아가고 언론에 가서 이상한 기자회견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무수히 반복해 왔어요. 예. 그러면 이 물꼬를 계속 표면적으로 어떤 그 진심 어린 사과, 도대체 진심 어린 사과가 어디까지겠습니까? 그럼 오부치 선언은 진심 어린 사과였나요? 그 이후에도 수많은 일본인들의 막말과 또 번복되는 행동들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걸 어차피 한꺼번에 풀 수 없다면 그것은 조금 차지해 놔두고 다른 부분으로 미래로 향하는 나가는 것에 대해서 첫걸음을 내자고 하는 건데 네. 왜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계속 이 징용 문제와 관련된 것을 계속 발목 잡고 이러는지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로 인해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어려움을 또 한일 관계를 통해서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초등학교 수준의 인식이죠. 예. 지금 한일 관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일본한테 얘기를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사과. 그리고 외교라는 것은 뭐 사과 많이 했다? 한일 정상회담이 12년 만에 됐다며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셨어요. 그러면 기시다 총리도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메시지를 줘야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앞으로 기시다 방안을 총리가 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보는 그리고 전 세계가 보는 대한민국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이 한마디가 어려웠을까요? 아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받아왔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돌아오시는데 수출 규제 풀겠다? 반도체 세계 품목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소부장 강화시켜서요.
수출 다변화시켜서 아이, 그거는 네. 이미 넘어섰어요. 아니요, 그거는- 하지만 백색 국가 자체도 신입도 아니요. 못 얻어왔단 말입니다. 그거는 저는 민주당의 그러니까 일방적인 저희가 주장이라고 인정해야 될 생각하고요. 부분들은 네. 인정해야 된다. 아니죠. 그런 반도체 좀 소재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한 여기까지만 수출을 듣고, 다변화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식 해석이고 결국은 제3국에 있는 일본 기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우회적 지원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실질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고 아이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외교적, 정치적 사과가 그렇게 어렵냐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통해서 갑자기 또 이재명 많은 대표는 분들이 말도 안 죽음을 되는 선택하는 지금. 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사과에 인색하십니까? 예, 저희가 이 주제만 한정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럼 저희가 주제를 여기서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당원 80조 이야기 저희가 뭐 여러 차례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아예 이제 삭제하는 방안이 좀 검토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논란입니다. 뭐 삭제를 해도 일단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방탄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좀 어디까지를 좀 정리를 좀 해볼 수 사실을 있을까요? 말씀드리면 예, 논의가 된 거는 있죠. 네. 그런데 삭제를 하겠다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혁신위 같은 데서 논의를 할 때 네, 뭐 수십 가지 이제 안들을 내죠. 네. 뭐 당원들을 조금 더 강화시키자. 뭐 이런 당원 80조에 대한 삭제도 해야 되지 않겠냐. 예. 근데 저는 이 삭제 논란 부분들이 나서는 것들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럼 봅니다. 지금 전혀 얘기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 말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그렇습니까?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 예. 혁신위에서 안은 올라왔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거를 장경태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조항이 좀 사문화되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좀 그냥 봐야 장경태 혁신위원장의 어떤 개인적인 얘기 같고요. 예. 이게 뭐 지도부나 다른 뭐 의원들 사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80조 자체가 부패 혐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기소가 됐을 때는 당직 정지지만 또 단소정도 있습니다. 이게 정치보복위에서는 당무위원회를 거쳐서 네네네. 뭐 그 예외로 둘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의원들께서도 이 혁신위의 이 80조 삭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논의가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혁신위에서 일부 이제 그 위원들께서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검찰권을 활용해서 야당 탄압을 집요하게 하다 보니 이 부분이 잘못되면 악용될 수가 있겠구나.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지 않겠냐라는 이제 의견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게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자 결정한 게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보면 최근에 노무현 의원 자체도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사전 구속영장을 쳤고 그다음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죠. 그런데 지금 한 두세 달 지난 것 같은데 검찰이 기소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뭔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 자체는 민주당 의원이나 야당에 대해서 뭔가 좀 검찰 권력으로 있어서 뭔가 좀 탄압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갈수록 더해질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이 주장을 했고 위원이 주장을 했죠. 예, 위원이. 그렇죠. 혁신위에서. 예, 주장을 그렇습니다. 했고 그건 이제 일부의 의견이고 장경태 혁신위원장이 말한 이 사문화 부분도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렇죠. 지금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면 사실은 이것이 뭐 앞으로 뭐 또 다른 갈등 요소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자 그렇다면은 민주당 내에 지금 분위기를 좀 보자면요 강성 지지자를 좀 달래는 모습을 이재명 대표는 보이곤 있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이제 별개의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게 이제 강성 지지층을 달랜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강성 지지층들이 본인들이 보기에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거나 이랬을 때 조금 과도한 좀 행위들을 하시죠. 문자 폭탄을 보내거나 예. 막 하기 전화를 하시거나 그다음에 있지도 않은 부분들을 뭐 부각시켜서 막 이렇게 막 댓글로 돌리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과하면은 다 그렇잖아요. 폭력에 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입장은 얘기할 수 있지만 예. 그게 너무 지나치면 민주당을 솔직히 그 지지층들은 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에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자제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그 있습니다. 자제 요청이 조금 약하다라는 평도 있습니다. 뭐
더 이상 어떻게 세게 할지 모르겠는데 스타일이 예. 다르니까요. 근데 계속해서 그 메시지는 주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강성 지지층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진짜 위한다면 정말 자제해달라는 그 말에 따라서 좀 자제해 주시고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 여러 가지 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이거는 또 더 나은 두 발짝을 가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다리고 좀 더 그 성원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예. 생각합니다. 예, 이 질문을 드렸던 게 이제 조응천 의원이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단계적 퇴진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시기가 너무 늦다. 그러니까 연말은 너무 늦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도 말을 하려면 좀 더 확실하게 했었어야지 이것은 너무 약하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당직에 대해서도 이제 그러니까 인적 쇄신도 좀 필요하다라면서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먼저 그렇다면 이제 단계적 퇴진론에 대해서 내부에선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것이 실현 가능할 것인지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선 부분들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적 교체 부분들. 예, 예. 그리고 더미래 어제였나요? 그래 더미래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뭔가 네. 좀 인적 쇄신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네, 네, 입장들을 좀 같이 바꿔보자고.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왔던 부분이고. 근데 이제 조응천 의원이나 뭐 이상민 의원이나 일부 의원들을 보시면 개인적 의견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좀 취재한 바로는 네. 기본적으로 민주당 내 의원들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법적인 검찰 리스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재명 대표가 이겨낼 수 있도록 당이 검찰 탄압에 대해서 뭉쳐서 가야 된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묶여서 지금 한 6개월 되셨잖아요. 나머지 이 기간 동안 뭔가 능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리스크 때문에 그만두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뭔가 여기에 묶여서 당을 움직이는 그리고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조응천 의원님께서도 뭐 개인적으로 저런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전반적인 의원님들의 생각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리스크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 더 민생 행보라든지 본인이 가진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뭔가 민주당의 당대표로서 좀 실력, 신뢰 이런 거를 보여달라라는 요구지 질서 있는 퇴진 부분들은 몇몇 의원들의 이야기고요. 대다수의 의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뭐 당 부대변인 계시기 때문에 당 상황 좀 많이 여쭤봤는데요. 예. 뭐 당원 80조도 그렇고요.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거취 문제도 그렇고요. 뭐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논평 내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의원께 직접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장경태 정치혁신위원장의 발언은 결코 개인적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예, 정치혁신위원장이에요. 예. 그리고 본인의 SNS에다 얘기했어요. 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걸 SNS에다가 올릴 때는 저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 조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얘기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언제든 지금 다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근데 이게 왜 그러? 예, 저는 뭐 다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조항을 갖고 이제 처음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을 때 계속 논란이 있었죠. 그러나 80조 1항에 보면은요, 부패나 뭐 여러 가지 경제범죄 형의로 인해서 기소될 경우에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예요. 정지한다가 아니에요. 예. 예. 충분히 당의 의지에 따라서 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사망에 뭐라고 단서 조건을 달았냐면 또 부득이하게 정치 탄압이라고 여겨질 경우에는 과거에는 중앙윤리심판원이었다가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당 최고 수장으로 있는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이걸 또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거 갖고 언급할 때도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돈 한 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 불법 정치자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연루될 혐의가 전혀 없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혐의도 없고 강제 적용 사항도 아니고 네. 피해 나갈 조항도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내부에서 이걸 피해갈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준비하는 거죠. 방탄조끼가 다 너덜너덜해지니까 새로운 방탄조끼를 지금 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꺼내서 대충 여론을 봤더니 여론이 무진장 안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바로 꼬리 자르기 하죠. 개인의 의견이다. 우리는 검토한 적 없다. 그러나 지금 많은 부분들이 얘기를 하죠. 뭐 조응천 의원, 일부 의원의 얘기다. 아니요.
조홍천 의원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상민 의원부터 시작해서 그 외에 많은 이름을 언급할 수 없지만 비록 소리내서 당의 분란을 야기하는 것 같아 말은 못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만쯤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거치지 않고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들 되게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당원 삭제 조항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나 의견을 떠본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은 안에서 무너지고 있는, 안에서 썩어가고 있는 민주당 내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이야기도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 의혹을 지금 손자인 전우원 씨가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좀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뭐 보도에 의하면 이 전우원 씨 가 뭐 경찰의 출동으로 인해서 좀 뭐 여러 가지 좀 연루가 됐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좀 진실로 봐야 하고 어디까지를 주장으로 봐야 하고 또 어디까지를 저희가 좀 논의의 대상으로 봐야 할지가 좀 불분명한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한 가족의 가족사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일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에 대해서 혈연인 손자가 저렇게 비난하고 집안 내부의 모든 것들을 저렇게 일종의 폭로하는 것은 가정사 쪽으로는 굉장히 불행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추징금이 남아있고 실제로 재산은 뭐 29만 원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골프 친다거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국민적 반감 또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보면 이게 이제 제3자에게 넘어간 부정한 재산에 대해서도 사실은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이 남아 있고 또 이렇게 비록 비극적인 가족에 의한 폭로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단서가 된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뭔가 정부가 이 추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그것과 별도로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의 아들 세 분께서 사재를 털어서라도 뭔가 이것에 대해서 추징금을 좀 완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공언한 적이 있습니다. 손자에 대해서 이런 발언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론이 이 세 아들들에게 과거의 본인들의 발언에 대해서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묻는 절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전두환 씨 부분에 대해서는 손자가 뭐 없는 얘기를 했을까 싶어요. 전 영상을 다 봤거든요. 계속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뭐 가정사 문제로 비롯돼서 본인이 어떤 이런 뭐 폭로,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신앙적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전두환 씨가 군부 독재 시절에 대통령을 했는데 이분들이 돈 버는 출처가 이 수천억 대에 달하는 돈을 어디서 났을까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비자금 부분들은요 정말 검은 돈 아닙니까? 이 돈으로 자자손손 대대손손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것 자체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한 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미국의 그 뭐 와이너리 그 뭐 예, 수천억 대 되는 그런 거를 어떤 재산 형성을 가지고 됐을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자의 말이 신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한 수사가 필요하고요. 조사보다는 저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국민적인 공분, 범죄, 그다음에 공정에 어긋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 부분은 즉각에서 수사에 착수해서요. 이 재산 형성 과정 어떻게 흘러갔는지, 비자금의 출처, 경로 이런 걸 다 밝혀서 정말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아 전 의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